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 이번엔요, 윤 대통령 부부의 골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연영 국방장관과 최근에 골프를 했다는 건데 김 장관은 사실이면 옷을 벗겠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자, 그리고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이 오만과의 경기에서 3대1로 어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전술도 없이 그저 손흥민 선수에게만 의존한 축구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12.12 사태 당시에 상당히 관여된 혹은 계엄령 선포 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권 초기부터 탄핵을 협박을 해왔습니다. 극기야는 계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무계한 정치 선동이자 극단적 망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야당의 주장이 망상이라고요? 야당 국회의원 주장이 망상이라고 한 겁니까 지금? 예, 계엄은 지금 계엄을 논하는 게 망상 아닙니까? 망상이라고 하셨어요? 예. 차관님,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차관님, 그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차관님, 됐지 않습니까? 그건 고도의 정치적 선동입니다. 차관님, 차관님. 요즘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질문하잖아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외교, 안보 이런 쪽을 다뤘거든요. 근데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계엄 얘기 민주당에서 계속하고 있죠. 어제도 나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딱히 민주당에서 근거라고 할 만한 걸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방금 영상에 등장했던 장경태 의원이요, 어제 골프, 이른바 골프 관련 뭔가 의혹 제기를 합니다. 제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제보가 왔습니다. 8월 22일에 부천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경호처 1인이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 경호처 1인이 장관 아니십니까? 저는 거기 간 적도 없고 그날 저는 청문회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어서 그 상황은 전 알지를 못합니다. 후보자 신분에 인사청문회 준비 안 하고 대통령 내외와 골프 치셨다면 당연히 이건 낙마사유겠죠? 제가 옷을 벗을게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아니 실세 장관이니까. 아이, 그 제보만 가지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확인하셔야죠. 그러니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이제 장관 후보자 시절이군요. 8월 24일 구체 날짜를 얘기하면서 제보다 같이 골프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예요. 이게 대정부 질문에서 이게 덜컥 나온 상황인데, 민주당의 강성필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네. 지금 민주당이 계엄 뭐 가능성, 뭐 설명이 조금씩 바뀌겠지만 하여튼 계엄론에 대해서 주장을 했지만 아직 근거가 명확하지 제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김용현 국방장관의 골프 의혹까지 뭐 제보 그러면서 했거든요. 이거 정말 근거 있습니까? 장경태 의원 재선 의원입니다. 예. 또 과거에 최고위원까지 했고요. 장경태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고 말을 했죠. 예. 제보를 받았으면 이거를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야당의 국회의원이 강제 수사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뭐냐? 뭐 국방부에 자료 요구해가지고 출입 요구라든지 아니면 운영위 통해가지고 대통령 비서실에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자료 일정이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대정부 질문이잖아요. 예. 말 그대로
평소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쳤다고 하시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장경태 의원이 말을 했듯이 8월 22일 날 부천 화재 사건이 있었고 24일 날은 그분들에 대한 슬픈 장례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근데 이 날에 대통령께서 경호처 1인을 대동으로 해서 골프장에서 운동을 하셨다는 제보가 있으니까 당연히 야당의 국회의원으로서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한 사실,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근거 없이 묻기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야당의 국회의원 말고 누가 있습니까? 물론 계속해서 근거 없이 이걸 가지고 흠집내기로 물어보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겠지요. 하지만 장경태 의원이 상임위원도 아니고 대정부 질의에서 이 정도 물어봤다는 것은 본인 나름대로 신뢰할 수 있는 제보를 받아서 한 것이다. 그래서 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할 수 있는 말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제보를 받았다고 일단 얘기하는데 그럼 제보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사실 확인 작업은 일단 없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본인도 제보자에게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게 전제 사실로 했잖아요, 갔잖아요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겁니까 그러면?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 그냥 뭐 청담동 술자리 시즌 2 같아요. 네, 청담동에 뭐 누가 나타났다, 술자리가 뭐 있었다. 지금 뭐 다 허위인 게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이제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제보만 가지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들을 들고 온 것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일단 아니면 말고식으로 던지는 거는 이제는 조금 자제를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생태탕, 청담동 술자리, 그러면 이제 뭐 군 골프장 8월 24일이요. 제 아들의 생일이었어가지고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해요. 이날을. 너무 더웠어요. 진짜. 너무 더웠어요. 제가 안 그래도 땀이 많은데 이날은 정말 온몸에 땀이 흠뻑 젖어서 돌아다닌 날이거든요. 이날 골프를 친다? 야, 정말 골프가 정말 어마어마한 저기가 아니면 그러니까 운동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너무나... 정말 아닌 날이에요. 정말. 네, 너무 더운 날이었고 그리고 인사청문회 코앞에 두고 이게 정말 좀 맞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정황, 날씨도 그렇고 그때 상황도 그렇고 그렇다면 제보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질 게 아니라 제가 장경태 의원님 사실 요 방송 말고 다른 방송에서 이게 대담 형식으로 둘이 방송을 했었는데 가끔 보시잖아요. 그러면. 네, 했어요. 했는데 그때 김용태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안 그래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김용태가 아니라 김용현 장관. 죄송합니다. 김용현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후보자에 대한 얘기가 그날 좀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도 내가 김용현 장관 국방부 장관 청문회 쉽지 않겠네요 했더니 장경태 의원님이 뭐 쉽진 않겠죠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청문회 지나고 대정부 질의에서 굳이 이런 근거도 없는 제보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 너무 민주당이 가벼워진다. 좀 있는 거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여권과 대통령실 장하는 뭐 압박 대단하죠. 뭐 탄핵 얘기 그다음에 최근에 계엄위 얘기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무슨 골프 얘기까지 어제 나와서 지금 뭐 이게 뭐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어제 사실은 대정부 질문에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의 출석 얘기를 놓고 민주당이 굉장히 문제 제기를 했어요. 아까 영상 보셨지만 국방차관이 나와서 답을 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장관 대신에. 그러니까 외교장관, 국방장관이 그 당시엔 참석을 안 한 상황이거든요. 이걸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일단 야당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에 이어서 외교부 장관에 이어서 문체부 장관까지 대정부 질문에 빠진다는 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냥 출국해버리셨어요. 그냥 작정을 하신 건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침을 내리신 건 아니겠죠. 그렇게 믿고 싶지 않고요.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반드시 출석시켜서 대정부가 질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국회의장께 드렸습니다. 임명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저런 이제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예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보면은 아니 장관이 왜 대정부 질문하는데 왜 안 나타난 거야? 참석을 안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문제 제기였어요. 그런데요.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국무위원 대리 출석 양해 확인서입니다. 각각 외교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각각 정부 관련 행사가 있어서 중요한 행사가 있으니까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세요라고 어제 전에 미리 보낸 거예요. 각 당에. 여기 보면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 다 직위를 찍었어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수락을 한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뭐 정부 행사가 있으니까 뭐 그날은 빠지셔도 되겠네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양당 원내대표 직인 찍힌 양해 확인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박창대 원내대표나 등등등은 왜 안 오냐고 그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직인을 민주당에서 실수로 찍었다는 설명이 나왔어요. 실수로.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한마디 합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외교부에는 지난 3일, 국방부에는 지난 9일에 박찬대 원내대표 직인이 찍힌 양해 확인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어제 국회를 능멸했다면서 또다시 헐리우드 액션을 선보였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직인은 동양대 표창장이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에 찍힌 직인 같은 것이었는지 묻고 싶었던 장면입니다. 김철원 경일대 특임 교수 나와 계신데 이게 무슨 상황이 된 겁니까? 그럼 이게. 일단 뭐 양해 확인서가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예. 장관들이 어쨌든 불출석하게 된 거거든요. 그 양해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마 양해를 하고 난 다음에 아마 본회의장에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니까 아마 급급한 나머지 아마 또 실무자의 탓으로 넘기는 것 같거든요. 아니, 본인은 그럼 알았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예요? 알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걸 우리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있는 게 보면 예. 민주당 내에도 원내 행정국이나 의원국이 있거든요. 예. 보통 그 국장들이 보통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런 것들을 원내 대표나 원내 수석 부대표에게 보고하지 않고 직인을 찍어서 국회 사무처에 저런 핵심 장관이 국회에 오지 않는 거를 원내대표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수락 도장을 찍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인가요?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건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만약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몰랐다고 한다면 예. 저는 적어도 박성준 수석 부대표에게는 보고하고 이 사안을 처리했을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지금 해명은 조금 맞지가 않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게 민주당 내부의 문제거든요. 예. 만약에 원내대표 허락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실무국의 어떤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 직위를 찍어 보냈다면 예. 그건 어떻게 보면 공문죄나 아니면 사문죄, 위조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 내부에서 저 부분을 정리하는 게 맞다. 단지 저는 지금도 민주당의 어떤 원내대표도 보면 조금 이게 조금 안 좋은 게 보면 예. 어떤 저런 조금 곤란한 상황이 터지면 무조건 실무자의 탓으로 넘기거든요. 실무자가 마치 무슨 해결사인 것처럼. 근데 실무를 책임지는 거는 지도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아마 그 우리 총선 때도 보면 그때 김준혁 후보의 어떤 이대 성상납 어떤 발언이 있었을 때 그때 그 이재명 대표가 어떤 동의하는 그런 SNS에 글을 올렸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또 문제가 되니까 이건 내가 올린 게 아니고 실무자가. 실무자의 착오다. 이런 것들로 해서 자꾸 저런 식으로 어떤 뭐 이 실무자에게 해결사인 것처럼 넘기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보입니다. 김종국 전 장관. 네. 결과적으로 약간 좀 이 민주당 지도부의 약간 뭐랄까요 좀 뭐 이거 뭐라고 판단할까요? 약간 좀 말이 꼬여버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 뭐 실수는 인정해야 되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누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고 보고를 못했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예. 어떤 형태로든지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 문제 제기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내부의 어떤 소통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그 실수를 인정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전 이참에 좀 시스템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외교안보 분야의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가장 쟁점 현안이 불거지고 있는 외교부 장관과 예.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저는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에서 저희 정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외교부 같은 경우는 한일 관계 문제나 친일 논쟁이 벌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고 국방부도 지금 쟁점 현안들이 되게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좀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제출했으면 좀 국회와 정부, 그러니까 그 의장실이겠죠. 좀 의논을 해서 일정을 좀 변경을 하든지. 이게 제가 볼 때 이 하루 동안 차관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솔직히 결정을 할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예, 있고요. 예. 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민주당이 원내대표실 차원에서 행정적 실수라는 건 사실이다. 예. 하지만 이 실수를 가지고 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예. 만약에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소위 그 하루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 대정부 질문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시스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을 안 하시니까 이게 예를 들면 아래 장관들도 상황만 되면 안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원들 같은 경우 좀 화가 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요, 1979년에 제10대 국회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국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적 착오입니다만 외교부 장관도 안 와? 국방부 장관도 안 와? 그다음에 또 플러스에서 지금 문체부 장관도 해외 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국했다는 걸 얘기를 들으면 어떤 형태에서 행정적 착오는 있습니다만 정부가 소위 대정부 질문에 장관들이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 대정부 질문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국회의장실과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시스템 교환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원래 대정부 질문은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인데 민주당에서 좀 장관 2명이 안 왔다 문제 제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늦어졌어요. 그래서 오후 저녁 7시부터 진행이 됐는데 외교장관, 국방부 장관 보고 이제 행사 끝나고 와라. 그래서 늦게 와서 밤에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즘에 대정부 질문이 이제 며칠 지속되는데 사실 국무총리는 매일 참석을 하거든요. 사실 국무총리는 모든 분야를 다 관할을 하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한덕수 총리의 모습, 과거와는 좀 달라 보이고요. 야당 의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질문 뒤에 그 답변을 보고 약간 뭐랄까요? 깜짝 놀라는 분위기인가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나쁜 한덕수예요. 쫄랑쫄랑 덤비니까. 우리 경제가 도약을 하지 꼬꾸라지니까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아니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몽에서 깨어나시고 제발 색깔칠하지 마세요. 국민을 자꾸 분열시키지 마세요. 중증 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저는 잘못한 행동을 총리님, 권력자일 1위가 김건희라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저는 그거는 완전한 가짜 뉴스고 선동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남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십니까? 아니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엔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정말 나쁜 한덕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압박하는 질문을 던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글쎄요, 민주당 의원도 아마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국무총리가 굉장히 강하게 받아치는 답변을 계속 요즘에 하고 있거든요.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한덕수 총리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글쎄요, 사실 저는 한덕수 총리 요즘 발언에 대해서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조금 이렇게 사이다 같다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저는 뭐 발언들 중에 그 전공의 탓이다라고만 한 거는 사실 조금 좀 논란이 됐어요. 네, 그거는 조금 저도 약간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책임 있게 정부로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데 약간 그 부분은 조금 그랬지만 나머지는 할 말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박지원 의원과의 대화가 굉장히 재밌었는데 제가 그 박지원 의원과의 대화에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한덕수 총리는 사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쳤던 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민주당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민주당이 어떻게 초식을 쓰는지 어떤 공세를 펼치는지 예를 들어 생태탕, 청담동, 골프장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도 한덕수 총리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래도 한덕수 총리께서 이렇게 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로바로 들이받고 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진중한 모습을 보여준 거지만 요즘 약간 민주당이 이번 총선 이기고 나서 좀 과해졌죠. 많이 과해지는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공략을 해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 민주당도 당황하게 되고 그러니까 민주당을 너무 잘 아는 분이 민주당을 정확히 지적을 하니까 민주당이 지금 많이 당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박지원 의원이랑 한덕수 총리의 그 대화처럼요. 사실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뭐 인연이 깊죠. 네,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이 정치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서로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눈살 찌푸려질 이야기는 이제 민주당도 그만하고 좀 이렇게 책임 있는 질문들을 해주시면 뭐 오는 말이고 가는 말이고 없다고 여기서도 잘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배 부위원장, 한덕수 총리의 최근 모습에 민주당이 좀 당황했습니까?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이번 정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현실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단면을 저는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과의 어떤 질의 과정이 재밌었다? 저는 불편했습니다. 아니 박지원 의원은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야말로 공직자예요. 그러면 공직자가 야당의 의원이 묻는 것에 대해서 농담적으로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같이 어디 해외에 뭐 갔다는 얘기를 왜 합니까? 그 둘이 카톡으로 주고 받으시면 될 일이에요. 무슨 말레이시아인가 뭐 그 얘기한 걸 그 말씀하시는 얘기를 거예요? 거기서 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덕수 총리께서 이미 총선 끝나고 사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때 그 이유가 뭡니까? 총선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데 본인들이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해서 이러한 총선 참패를 했기 때문에 책임지고 사임하시겠다고 한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 대정부 질의에서 본인들께서 야당의 질의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걸 보잖아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정부는 모든 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임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때 느끼셨다는 민심은 도대체 어떤 민심이었던 겁니까? 저같이 방송하는 사람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못합니다. 아유, 해야 될 자리가 있고 안 해야 될 자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야당 국회의원을 존경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니까 최소한 존중은 해야죠. 그러니까 공직자가 이 절반의 국민에 대해서만 봉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국무위원들에 대한 저런 오만한 태도 정말 보기 안 좋고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정부 질문이 남아 있어요, 계속. 그래서 아마 어떤 모습이 더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저 국회 아까 영상 보시면 앞서서 이제 예결위, 그러니까 지난해 살림에 대해서 뭐 따져보는 자리가 있었고 이제 대정부 질문 뭐 나흘 동안 진행이 되는데 각 분야별로 이제 여야 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질문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자리죠. 축하와 설전. 법사위인데 설전은 알겠어요. 여기는 뭐 시종일관 설전이니까. 근데 축하가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일단 무슨 축하가 법사위 자리에서 나왔는지 일단 그 내용부터 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고 싶은데 하도 발언을 기회를 안 주셔갖고 오늘 제가 뭐 오늘 굿뉴스 하나 좀 전해도 될까요? 우리 장동혁 의원님이 예순주 드셨다는데 축하의 말씀 한번 해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예. 갑자기 법사위에서 장동혁 의원 외손주를 봤으니 축하해 주서 달라고 또 얘기가 나오고 또 그걸 또 축하한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네요. 아무튼 분위기는 좋았어요. 저 때까지는 뭐 축하하는 자리니까 아유 손주를 보셨어요. 뭐 이런 자리였으니까요. 덕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끝나고 나서요. 본격적으로 설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목소리들이 커져요. 보겠습니다. 지금 곽규택 의원님. 네.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입니다. 위원장이 의사를 진행하면서 의사 진행에 필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의사 진행에 필요한 말이 아니죠. 그건 위원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주의해서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도 못 합니까?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라는 사무엘 장사가 무슨 말이에요? 범죄자한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법사위원회 모습이요. 일단 뭐 내용, 어떤 법안을 다루니까 내용 측면에서는 야당이 강행하는 법안이 뭐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게 통상 나오는 기사예요. 오늘도 역시 특검법 두 가지 다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설정 보셨죠?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요. 아, 이런 걸 가지고도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지는구나. 아까 뭐 제정신입니까?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됐잖아요. 발언 중단하세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도 역시 설정이 있었습니다. 김철영 교수님. 네. 법사위는 왜 매번 이러는 겁니까? 원래는 법안 가지고 다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어쨌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코미디도 저런 블랙 코미디가 없는 거거든요. 저렇게 이제 거의 뭐 막말 수준의 어떤 여야 의원들 간에 저렇게 주고받는 공방 정말 좀 드물고, 저는 저 부분은 아무래도 정청래 법사위원장한테 아무래도 많은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역할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국회법에 보면 약간의 권한을 준 건데 그 권한을 너무 과도하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걸 끼어들어서 못하게 하거나 주의를 주거나 또는 10분간 퇴장을 시키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법을 너무나도 조금 남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 법사위가 오히려 국민들이 말하는 어떤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법사위가 아니고 예. 지금 뭐 탄핵 법사위, 거의 뭐 막말 법사위, 뭐 특검 법사위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런 아마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는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방금 나왔던 설전 화면으로 좀 정리한 내용이 있죠. 근데 저걸 대화라고 하는지 설전이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주고 받았는데 이래요. 오늘 국회 법사위, 그러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박규택 의원이 그걸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제정신이냐? 그러니까 제정신이냐? 제정신이다. 신중하게 발언한 뜻이다.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다. 이러니까 또 단골 메뉴처럼 뭐 무슨 조항에 의해서 1차 경고 조용히 하라. 영광이다. 적용해줘서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요. 김종욱 수행정관. 네. 법사위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까 지금? 아니 이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청래 법사위원장만 저랬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예.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계실 때는요. 지금 저기 퇴장하는 거 빼고요. 예. 발언권도 안 주고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이유는 뭐냐면 소위 법사위가 상원이잖아요. 법안을 잡아둘 수 있거나 아니 빨리 통과시킬 수 있게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입법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선거를 왜 합니까? 입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추구하는 정책들을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다 특히 더 플러스되는 요인 자체가 최혜병 특검 문제랑 소위 대통령 부인 특검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까 뭐 말씀하실 때 왜 국민의힘은 왜 민주당은 근거 허위를 얘기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정부가 그걸 자초한 측면도 꽤 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한 적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통화했잖아요. 이종섭 전 장관이 신원식 그 당시에 법사위 간사랑 통화한 적 없다고 국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통화했잖아요. 이런 게 나왔는데도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법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럼 예를 들면 국민들의 다수는 진실을 밝히려고 말씀하시면 강행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분명히 발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 그러면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거짓말을 했으면 사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동일한 겁니다. 거짓말을 하셨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박규택 의원이 제정신이냐 이런 거는 정신이 없이 나갔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뭐라 그랬습니까? 김병조 의원한테 국회 제명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박규택 의원도 제명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스스로가 마찬가지인데요.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라는 전장터가 가장 큰 전장터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꽤 있어요. 전 그래서 제일 중요한 방법은 솔직해야 줘야 됩니다. 쌍방이 제가 볼 때는 아닌 걸 아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닌 걸 서로 기라고 얘기하니까 방법은 없어요. 에이 토론 뭐하러 하냐? 그냥 통과시키고 말지. 저는 오랜 법사위의 저는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죠. 그리고 그게 합의가 안 돼서 왔는데 한쪽에서는 그거를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강행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그걸 막으려고 하고 그런 와중에 우리는 반대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지금 소수당이잖아요. 그러니까 퇴장하는 일이 또 많아요. 그 사이에 설전은 벌어지고 나가라 그러고 왜 말을 못하게 하냐 그러고 제정신이냐 꼬붕이냐 빌런이냐 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곳입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좀 답답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뭐죠? 개 돼지라고요? 누가 누구 보고 또 개 돼지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까 지금? 뒤에 보면은 이게 구급차니까 응급실 뭐 이런 거 관련 거 같은데 제목이 저렇게 달려 있습니다. 일단 지금 추석 연휴가
앞두고 많은 분들이 응급실 제때 갈 수 있습니까? 이거 걱정하시잖아요. 정부가 물론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여전히 불안하다고 말씀하신 분들 많거든요. 정치권에서도 지금 최근 상황에 대해서 약간 불안하다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도 오늘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나 꺼내놨네요. 들어보겠습니다. 의료대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저도 지금 불안합니다. 안동으로 우리 부모님 조상들 찾아뵈러 가야 되는데 혹시 가다가 교통사고라도 나면 어디 병원으로 가지? 산소에 풀 내리다가 말벌한테 쏘이면 어떡하지? 병원이 있으니까 병원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못 갈지도 모르겠고 말벌에 쏘인 거는 응급 환자인데 땡비에 쏘인 거는 경증이 다 잃어버리면 병원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불안감이 들어요. 투석, 뭐 성묘, 벌초, 근데 이제 말벌 뭐 이런 거 좀 약간 위험하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이거 응급실 제때 갈 수 있습니까? 걱정을 했잖아요. 다음 화면도 보겠습니다. 의사 출신 의원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인데 이동하지 말고 벌초도 가능하면 자제해야 된다. 생선전 같은 거 드시지 마라. 가시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얘기 주고받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지금 응급실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과 위기 뭐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일단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다 불안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의사단체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다음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의사와 의대생들의 커뮤니티라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들 의견을 뭐 올리고 주고받고. 그러니까 여기는 의대생 의사들만 쓸 수 있는 커뮤니티라 그래요. 여기에. 근데 여기에 최근에 올라오는 글들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매일 1000명씩 죽어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다음에 다 죽으라고 니들이랑 협의하는 단계는 지났어. 개, 돼지들 더 죽유 이게 뭡니까? 더 죽이면 이거 개, 돼지들 국민들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에요. 조선인이라는 얘기는 왜 나옵니까? 조선인들 죽는 거 볼 때마다 기분 좋다. 뭐 일본 의대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뭡니까 지금? 지금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요. 지금 정부가 이거 수사 의뢰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건 가만둘 수 없다. 굉장히 정부도 강경한 입장이고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국민들 상대로 이런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강성필 부위원장. 네. 이거 좀 보고도 믿기 어려운 내용인데 개돼지 표현까지 등장한 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제가 이제 언론 통해서 이거 내용을 좀 보니까 이 개돼지라는 말도 사실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들께 말씀드리기 죄송한 말인데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신 분들이 한국 사람이 아닐 거라고 좀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야 의사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리고 자꾸 뭐 조선인, 조센진 이런 말들을 쓰는 걸 보니까 사고가 나야 의사 가치가 높아진다고요? 네, 이런 말도 언론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한국 사람이 이런 말을 썼을까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말씀하셨지만 앵커께서 이 사이트는 의사와 의대생들만 인증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 글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그쪽 의료계 사람이 아니면은 안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뭐 해킹하거나 누가 빌려주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죠. 혹시 해킹한 건 아닐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있던 내용이 그래서 유출이 됐다는 거는 여기에 회원이 지금 유출하고 공개한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 분이 외부에 알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다 보니까 도저히 이런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도 예를 들어서 의사나 의대생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의사나 의대생들의 어떤 이익에 대해서 조금 더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 커뮤니티에서 이런 내용이 벌어진다는 것은 저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좀 공개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도 지금 의대생 그 응급실에 가서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의사들에 대해서 블랙리스트가 있었잖아요. 이른바 그분들이 누구고 막 이런 걸 공개해 버리는 거잖아요. 세상에
과거에 결혼했던 청첩장까지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내려줄 테니 그럼 다른 50명의 의사들의 정보를 달라라고 악질적으로 협박까지 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런 의사 커뮤니티에서 이런 말까지 나왔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목숨에 잃느냐 이런 생사의 고락에 있는데 정말 이런 국민들에게 희망은 주지를 못할 망정 이런 어떤 비보를 소개해야 된다는 게 참 씁쓸한 마음입니다. 박상수 대변인? 박상수 대변인은 변호사시니까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거기에 올라오는 기사로 소개가 되고 저렇게 뭐 나와있다, 그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다고 소개가 되는 글 중에 하나는 이게 있어요. 의사들이 일을 안 할수록 상대적 가치는 더욱 상승한다. 왜냐하면 의사라는 건 검사, 변호사 따위와는 달리 필수적이고 대체 불가니까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그 여야 회담이 끝나고 나서 예. 여야 대표 회담이 끝나고 나서 2025년 의사 증원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 거를 페북에 올리면서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합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렸어요. 그랬는데 저의 이제 패친들 중에서 의사들인 패친들 분들이 오셔서 많은 댓글을 다셨는데 예. 그 중에는 조금 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저를 직접적으로 지칭을 하면서 구역질이 난다라는 표현까지 쓰신 분도 있었어요. 비난 그게 이제 쪽이에요? 실명으로 올리는 댓글에서 근데 이제 그분이랑은 제가 그래서 오랫동안 패친이었다 보니까 이야기를 좀 계속 댓글로 나눴는데 그때 이제 제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사실 의사들 증원만큼이나 그 수가 폭증한 게 우리 제가 또 있는 이 변호사 업종입니다. 예. 지난 60년간 변호사 숫자가 늘어난 숫자만큼이 지난 10년간 늘었어요. 예. 그래서 변호사 숫자가 진짜 딱 10년간 2배가 됐거든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변호사 단체들이라고 저항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집회도 있고 했어요. 근데 우리 변호사 단체들에서는 당시에 물론 이런 아이디어도 있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선 파업이라던가 아니면 법구공에서 뭐 파업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사임을 한다라던가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었지만 실현되지는 않았어요. 예. 그게 왜 그랬냐면 전문직이라는 이 직역은 어쨌든 어떤 그런 직업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문직으로서의 책임감을 더 이렇게 교육받는 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변호사들이 숫자가 그만큼 늘었어도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의사들은 지금 환자들을 두고 떠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랑은 다르다는 이야기를 또 한참 하시더라고요, 이 선생님이. 그래서 의사들이 지금 이 상황을 조금 이제 그 다른 전문 직역에서 전문직의 이런 직역에서 자기 직업에 대한 바라보는 시선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설전을 나누면서 좀 느꼈는데 예. 이번에 이 게시글들을 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까지도 이 본인들끼리 모여 있는 그 집단 안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구나. 근데 이것은 정말 좀 국민들이 모두 다 지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문과, 이과 이렇게 지금은 이제 통합됐다지만 예. 문과에서는 뭐 법조인들, 변호사들, 뭐 이과에서는 의사들 이렇게 해서 제일 성적이 좋다는 친구들이 가는 예,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선발 과정에서 그래도 가장 성적이 좋다는 학교에서도 가장 모범생이었다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이런 표현들을 쓴다라는 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까? 이거는 사실 저는 이 의사들만의 문제라고만 볼 것도 아니고 예. 약간 교육과 입시 과정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들여다봐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은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좀 나왔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다 같이 좀 반성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도록 할 방법을 여야가 좀 같이 찾아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의사들과 의대생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판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선이라는 게 있어요. 선. 그리고 의료계라는 거는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종춘 행정관? 네. 사실은 최근에 국민들이 의정 갈등 문제, 응급실 위기 문제 빨리 해결하고 국민들도 약간의 비판하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 압박이라는 게요.
의사들의 주장과 행동에 동의해서 압박하는 건 아닐 거거든요, 국민들도요. 뭐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의료가 위태로우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걱정을 좀 덜어줘라, 빨리 해결하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많은 국민들은 의사의 정원이 늘어나는데 대체로 동의하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으며 그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그 걱정이죠. 거기에 대한 우려를 갖다 정부 해소하지 못하니까 계속 합의가 안 되고 응급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또 응급의료 체계를 뒷받침할 배의료 체계까지 무너지는 상황이니까 예. 거기 명절까지 오는 상황이어서 야 이거 정부도 또 의료계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측면들이 꽤 있는 거죠. 예. 저 그렇다면 의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의사들이 자기들 커뮤니티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당신들의 진정성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예를 들면 특권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개, 돼지라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의사가 될 때 생명을 지키겠다고 선서한 거 아닙니까? 그 생명을 갖다 저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자기들은 그냥 그야말로 기술자를 자임하는 거잖아요. 제가 대학에서 그 교양입니다만 한 8년 정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학과 치의학과 학생들이 수업을 들어요. 예. 아니, 거기에 있는 교수들이나 그다음에 의사 선배들이 이렇게 가르쳤겠습니까? 생명을 이렇게 다루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극단적인 서로 간의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로서의 직분이 있고 존중받을 만큼의 자기의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얘기가 이제 언론에서 다 보도되면 전 지형은 많이 변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제가 볼 때 정부도 문제가 꽤 많지만 예. 의사들도 이런 거였구나. 이 본심이 이런 거였구나. 이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다른 많은 의사분들은 이렇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저런 의사들이 있다고 하면 저런 의사들이 계속 추동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그래서 정부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지만 저런 커뮤니티를 보게 되면 의사들도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래서 참 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야 그다음에 의정이 모여서 뭘 해보자고 하는 상황인데 예. 저런 얘기가 나왔을 때 국민들은 누굴 믿지 이제? 답답할 뿐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가 썼다고 믿겠습니다. 그렇게 믿고도 싶습니다, 사실. 뭐 어느 이런 뭐랄까요, 어느 단체라든가 어떤 계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직종이나 보면 약간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분도 항상 있고 그러니까 일부가 저렇게 썼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격하거든요. 김철현 교수님, 지금 정부에서는 이걸 수사 의뢰하겠다. 그렇다면 이거는 처벌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처벌하는 단계까지 가면은 또 의사 단체에서는 왜 처벌하냐고 또 반발을 할까요? 근데 일단은 저는 커뮤니티를 압수수색하고 그 해당 글 올린 사람이 누군지를 금방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게 아마 처벌할 규정을 조금 찾기는 애매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저게 뭐 폐륜 발언죄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면 명예훼손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처벌 규정을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특정된 게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은 나쁜데 굉장히 조금 극단적인 바로 기분은 나쁜데 처벌 규정을 찾기가 만만치 않을 수도 있고 저는 의사 단체에서도 저기에 대해서 처벌을 하게 되면 가뜩이나 그나마 여야 의정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 과정에 굉장히 반대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저 커뮤니티에 나온 글이 저는 일부의 의견이라고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저 커뮤니티에 나온 글처럼 지금 의사들이 하고 있거든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응급실에 굉장히 상황이 위중하고 응급실에 뺑뺑이가 되고 있고 국민들이 막 일부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의사들이 지금 발장을 끼고 있고 뒷짐지고 그냥 사람이 환자가 죽어나가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에 있는 그 글들이 지금 현재 의사들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저 커뮤니티에 있는 글이 일부 의견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저 근본적인 원인이 저는 지금 의사들이 너무 과도한 삐뚤어진 엘리트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나마 의사되기가 좀 쉬운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수험생의 상위 1%만이 의사가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그런 특권의식, 잘못된 삐뚤어진 특권의식에 찌들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자들이 지금 죽어가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응급실로 돌아오지 않는 의사들. 뭐 박민수 차관이 뭐 의사라는 표현을 아주 극단적 표현을 하긴 했지만 하여튼 지금 저는 커뮤니티에 있는 글들이 결국 말이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다. 저는 국민들도 아마 그런 것들로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 아마 의대생들에 대한 어떤 소양교육, 그리고 교양교육, 인성교육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술, 기술적인 측면을 가르칠 게 아니라 예과 단계에서 1학년, 2학년 때는 적어도 굉장히 강도 높은 교양훈련, 그다음에
인성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일 교수님, 제가 추가 질문 드리면 사실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뭐 과거 정부에도 추진하다가 이제 불발이 되고 그때도 이제 의사단체들의 반발. 이번에 굉장히 의사단체 반발이 좀 뭐 강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 일각에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정도까지 똘똘 뭉쳐서 반발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상상하셨습니까? 예상을 하셨습니까? 일단 저는 이 정도까지 될 거라 생각했던 게 일단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칙이 있거든요. 과거에 어느 정부도 의사를 이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추석 때 의료 대란을 지금 의사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보이는 게 이번 추석 때 의료 대란이 실제적으로 벌어지면 윤석열 정부를 정말 정치적 코너, 정치적 낭떠러지까지 끝까지 몰고 나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원하는 의대 정원을 저는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지금 어쨌든 정치권에서 2026년부터는 의대 정원을 조금 유예한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예. 지금 의사들에게 느껴지는 신호들은 2026년부터는 없고 이제는 오로지 2025년도 의대 정원만 막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 대통령 사과, 복지부 장관의 사관에 대한 경질 이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완승을 생각한다 이겁니까 지금요? 저는 뭐 지금 어느 정도 절반은 성공 왔다. 이제 나머지 절반은 이번 추석 때 의료 대란이 벌어지면 된다는 거고 커뮤니티에 있는 올린 글들이 지금 현장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보입니다. 아무튼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지금 저 내용이 오늘 오전부터 알려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여론 상당히 격앙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게 어제 밤부터 이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도 뭐 구체적인 얘기들이 좀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이 의대 증원, 그러니까 2025학년도 지금 입시예요. 지금 뽑아서 내년에 입학하는 거잖아요. 지금 늘렸죠. 1,500명을. 근데 이 부분도 조정을 할 수 있다. 조정이란 뜻은 뽑는 인원을 줄이거나 아예 안 뽑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입시가 시작이 됐어요, 이미.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거에 대해서 일단 의사들과 대화를 해야 되니까 뭐 제한 둘 건 없잖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의정협의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실한 마음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어떤 전제 조건을 걸어서 이 출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전제 조건이나 의제 제한 없이 오로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보자는 그 마음만으로 서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료계 쪽도 자성의 목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공의들이 교수단체와 의협에서도 조금은 이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7대 요구 조건 말고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테이블에 앉을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 대화에 전혀 이렇게 중간 지점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께서 진짜 저렇게 하셨으면 의료계도 참여를 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진행 중인 내년도 입시 의대 증원도 조정할 수 있다. 그것도 의논해 봅시다. 그럼 뭐 의사단체에서도 일부지만 뭐 괜찮을 것 같으니까 얘기해보죠. 협의체 뭐 가능할 것 같대요. 이런 반응이잖아요. 그런데요. 정부는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인 입시 이거 조정 안 된다. 큰일 난다. 이 입장이거든요. 정부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2025년 정원은 이미 확정이 됐고 또 입시 절차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서 변경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강성필 부위원장. 네. 이미 입시 시작이 돼서요. 뭐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 며칠 안 됐는데 벌써 뭐 사흘 동안 접수했는데 전국의 의대 수시 모집 경쟁률이 뭐 7대1, 8대1 간다 이 얘기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런데 이거를 논의할 수 있다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고대 응급실을 방문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의대 증원의 방향은 바람직하고 맞다. 예. 하지만 규모와 기간 그리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급하게 추진된 면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적이 정당성이 훼손된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2025년부터
전면 백지화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사실 2025년부터 지금 급하게 추진된 건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쨌든 의료업계에서 테이블에 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테이블에 의사들도 앉고 여야도 앉고 대통령실도 일단 앉아야지 2025년부터 백지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은 넘어가고 2026년부터 할 것인지 뭔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의료업계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선결 조건들을 꼭 내걸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결 조건은 내걸지 말고 그냥 공개적으로 지금 이거 안 받아주면 안 앉겠다는 거잖아요. 둘 다 이 내용을 말하지 말고 일단 테이블에 앉아서 그리고 비공개가 됐을 때 예. 그때 꺼내서 서로 얘기를 하자는 취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려고 하면 어쨌든 정부가 우리는 2025년은 안 돼. 무조건 2026년부터 할 거야. 이것도 우리가 많이 양보한 거야.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 예. 지금 의사들이 테이블에 앉겠냐고요. 이분들도 지금 의대생들, 뭐 대업이들, 의대 교수들 여러 가지 분야들이 합의가 안 된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어쨌든 모든 걸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얘기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지 테이블에 앉아서 뭔가 성과가 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훈 쌤이 그러면은 어차피 의료계를 협상 테이블로 앉히기 위한 유인책이라 이 소리인데 근데 실제 유인책을 써서 앉았어요. 근데 2025년 의대 증원 이거는 지금 조정하는 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강성필 위원장님이랑 뜻이 같은 게 같은 생각이세요? 처음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많은 조정과 협상을 많이 했는데 예. 조정과 협상을 할 때 서로 간에 선결 조건이 마음속에는 품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 테이블에 앉으면은 또 그 안에서는 또 만들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선결 조건을 걸어놓고 그게 아니면 절대 테이블에 못 앉겠다라는 입장에서 너무 그걸 강조하면 예. 협상부터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여야 의정이 협상을 해서 앉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사실 저는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제가 왜냐하면 2025년에 대해서 뭐 전면 유예를 해야 된다라는 언론의 보도대로 만약에 강성필 위원장이 지금 얘기를 했다면 제가 그걸 좀 반박을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 400명씩 증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2,000명 증원돼 있어요. 그러니까 2,000명이 적다라는 이야기를 2,000명이 적절하지 않고 과도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면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400명씩 증원했던 것도 과도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2,000명을 증원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문재인 정부 시기에 추산 증원으로 보면. 그렇다면 지금 어찌 보면 이 일시적인 증원으로 인한 혼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좀 열어놓고 일단은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부와 정당들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금 이제는 입시가 시작됐기 때문에 수험생과 그 학부모도 이 의대 증원의 이해 당사자가 됐습니다. 관계자가 됐어요. 모두 국민들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의협회장이 얘기하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적절하지 못한 이야기인 것이 작년에 지금 현재 의대 1학년생은 작년에 수험생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의대에 들어가는 분들도 나중에 의협의 회원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거의 회원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미래의 의협의 회원이 될 사람들의 이익을 무시하면서 그에 대한 것은 무시하면서 현재 사람들만 챙기겠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그런 부분을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테이블에 앉도록 하는 것이 앉으면은 저는 이제 많은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내일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가 있을 것 같다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이 이제 현직 의사자 이제 의대 교수분 아까도 잠깐 목소리가 있었는데 관련된 목소리가 더 있습니다. 좀 들어보겠습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환자들이 계속 나가는 것보다는 공부는 다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들 입장과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저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어떤 교수가 한다고 하시겠지만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지금의 의료 사태를 만든 것은 정부입니다. 김종국 전 장관. 그럼 의사들은 올해 지금 이 시가 진행 중이지만 이거 그냥 증원 백지화 시킬 수 있다, 시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뭐 의사들 얘기는 하나하나 사안으로 볼 게 아니고요. 자기들 입장을 들어주면 복귀할 것이고 자기들 입장을 들어주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라는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입장 중에 하나가 지금 진행된 입시 이거 당장 증원 백지화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의사들의 미래도 있습니다만 수험생과 학부모들 같은 경우도 자기들의 미래가 다 걸려있는 문제잖아요. 왜 그걸 다르게 보죠? 지금 접수한 수험생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려면 신뢰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 저도 진짜 제가 한동훈 당대표랑 거의 대부분 생각이 다른데 이번 생각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다면 들어올지 않을 건데 근데 이제 사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께서 제3자 특검법 얘기인데요. 추천을 얘기하셨습니다만 산을 하나 못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못 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좀 매우 유연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얘기하는 건 숫자는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질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사들이 내놔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을 고집한다면 의사들이 거기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을 거죠. 좀 그렇다면 전 만약에 방안이 있으시다면 좀 대통령실과 충분히 얘기를 하고 꼭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의협과 또 얘기를 해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잖아요. 야당 말은 믿지 않을 거니까. 수단이 없으니까요. 좀 그렇다면 그런 안을 만들어서 어떤 결론이 나든 상관없이 여야 의정이 모여서 새로운 길이 열리겠구나라고 하는 신뢰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정치적 신뢰가 저는 하나하나 문제를 풀 수 있는 단계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이번엔 좀 힘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동훈 당대표가 저번처럼 좀 꺾이지 마시고 좀 밀고 나가서 좀 그걸 협의체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좀 신뢰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자,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의사단체 보고 협상의 테이블에 오세요. 협상합시다. 그럼 여야 뭐 하자는 얘기고요. 정부도 그쪽입니다. 근데 아직 의사단체가 뭔가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아직 명확한 답은 없는 거죠. 그런 와중에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요 이게 의사단체가 여럿이에요. 사실은 의협도 있고 전공의협의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보면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이면택 의협회장에 대해서 사직전공의 그다음에 휴학의대생 대표하지 않는다. 테이블에 같이 앉을 생각 없다. 사퇴하라고 그래요. 사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요 또 여기 보면 여기 밑에 보면은 무슨 경남도 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 이렇게 돼 있죠. 박단이 이끄는 그룹은 전체 전공이 대변하지 않는다. 서로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라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신뢰할 수 있는 논의 구조여야 전공의 의대생 포함해 협의 가능. 정부는 바로잡을 의지가 없다. 여긴 뭐 다 참여하라 또 이런 거고. 김철원 교수님. 아니 뭐 정리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저는 지금 의사 단체나 우리 전공의들이 나름대로 수군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정부하고의 어떤 단일화 창구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정부나 아니면 이런 뭐 국민의 여론이 어쨌든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라는 얘기가 있을 테니까 저는 아마 의료계 내부에서 약간 균열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약간 수군 돌리기를 하면서 서로가 누가 단일화 창구가 안 보이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보다 지금 또 중요한 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저는 집권당의 대표가 맞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2026년도 의대 정원이 아니고 2025년 의대 정원까지 후퇴해버리면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완전히 이제 껍데기 개혁이 되는 거거든요. 껍데기 개혁이 되는 겁니다. 저는 보통 집권당의 대표가 보면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동조하고 서포터하고 지지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처음에 이 사단이 벌어진 것도 보면 2026년 의대 정원을 한다는 부분도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2025년도 의대 정원을 만약에 축소 정원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의료 정책 전체가 불신이 되고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지금 반환점 어떤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정치적 위기 코너로 몰릴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저는 아마 본인이 이렇게 하는 게 보면 집권당 대표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저는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수법으로 보이는데 지난번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 때도 그랬거든요. 이거 반대한다. 그리고 대통령실 어떤 문제 제기를 한번 싹 빠져버려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게 의사단체에 대해서는 일단 협상 테이블로 들어오는 유인책으로 쓰이지만 만약에 본인은 2025년 의대 정원을 유예하자고 했는데 안 들어줬다. 그럼 윤석열 정부의 탓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들어주는 윤석열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게
이게 도대체 여당의 대표인지 야당의 대표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저런 식의 어떤 치고 빠지기 수법은 전혀 본인의 어떤 대선 가도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절대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의료 개혁 정책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박상우 대변인. 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25년 의대 정원 유예를 뭐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적 한 번도 없고요. 그거를 만약에 한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 대선 가도에 도움이 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의대 증원을 원하고 있어요. 그건 어떤 조사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의 불안함을 해소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꽉 막힌 이 전국에서 26년 의대 정원 유예를 대통령실에 제안해서 그에 대해서 받아낸 것도 한동훈 대표고 여야 의정 협의체를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이렇게 출발하기 시작한 것도 한동훈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의사들을 이 협의의 테이블로 끌어내려고 노력하는 것도 한동훈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서 25년도가 의제로 올라온다 해도 지금 아시겠지만 민주당 쪽에서도 25년도 철회에 대해서 절대 찬성 안 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미 2,000명이라는 숫자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400명씩 연인원이 증가했으면 이미 2,000명 채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00명이 부족한 상황이 해소가 되는 상황이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그렇고 일단 학부모와 수험생을 생각하면 선택할 수 있는 수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알겠습니다. 측면에서 이 부분을 계속 25년에 그런 것을 유예했다고 얘기하면서 당정 갈등으로 몰고 가려는 건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그 방정식을 하나 더 더해서 더 복잡하게 만드는 길. 이 문제는 일단 테이블에 다 같이 앉은 다음 빨리 해결하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종수 의원 하신 말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400명 정원을 늘리면 매년 400명을 늘리는 게 아니고요. 2040년에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 협의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2,000명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2,000명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의료단체에서 납득할 수 있으면 그건 예를 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스스로도 얘기 못하고 연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물어봤잖아요. 과학적 근거가 뭐냐고. 거기에 대한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정부가 소위 과학적이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만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설명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무슨 돌파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도요. 박정희 공항이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있습니다. 대구 쪽 얘기인가 본데요. 홍준표 대구시장 뭐 과거에도 그런 얘기 자주 했지만 올해 들어서 박정희 요 이름을 얘기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일단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5천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은 출발이 대구였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된 겁니다. 더불어 올 연말 완공되는 대구 도서관 앞 공원을 박정희 공원으로 조성하고 공원 내에도 대형 동상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 얼마 전에 박정희 광장, 그러니까 동대구역 앞에 있는 광장을 박정희 광장, 그리고 이제 그거를 표시하는 어떤 뭐 현판이랄까요? 뭔가 이렇게 조형물이 등장했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박정희 공항 이름을 대구 쪽에 세우는 신공항을 박정희 공항으로 명명하자. 이런 얘기가 최근에 나왔다 그러네요. 관련 목소리 좀 들어보죠. TK 신공항을 우선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신공항을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 짓고 박정희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위인이 있습니다. 통합 신공항의 명칭을 박정희 국제공항으로 할 것을 촉구하는데 공항 이름 박정희 공항으로 하자. 그런 공항 다 짓기 전에 공명을 정하거든요. 공항명을. 그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감대가 굉장히 형성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거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먼저 그런 얘기를 몇 년 전에 끊어놨죠. 근데 최근에 이게 움직임이 좀 빨리 뭐가 진행되고 있나 보래요. 이름을 박정희 공항, TK 지역 신공항의 이름을 박정희 공항으로 하자. 강성필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모든 대통령들이 공가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박정희 대통령을 사랑하시는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크게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박정희 숙모관이라고 해가지고 500억에서 1000억을 들여서 지금도 건립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50억을 들여가지고 경주 관광역사공원에다가 또 이것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여기에 3m짜리 박정희 동상을 만듭니다. 동상이 아니라 현판인가요? 아무튼 뭐 표시가 돼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대구 대표도서관에도 6m짜리 동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대구 도청 앞에 천년숲에도 10m짜리 동상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대구의 30대 시민이 뭐라고 했냐면 이 시국에 지금 동상만 그렇게 만드는 게 맞냐라는 말씀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자, 그리고 국토부 지침에 보면은 공항은요 지역명을 먼저 우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뭐 케네디 공항, 드골 공항 이분들은요 전 국민의 조금 호불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국제공항의 이름으로 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 공항이라고 불가능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민 정서를 생각했을 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라. 대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있다면 호남에도 김대중 대통령이 있지만 저희 DJ 공항이라고 하지 않고 막 동상 막 이렇게 많이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제 여의도에 요즘에 당사에 자주 가 있는데 그 당사 앞에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김대중 평화로가 있어요. 여의도에. 예. 예. 그 팻말도 있어요. 김대중 평화로. 그래서 여의도에는 여야 정치인 모두가 있는데 그 김대중 평화로만 있네. 왜 김영삼 민주로는 없고 박정희 산업화로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뭐 지자체장이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기리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고 또 세계적으로도 보면 JFK 공항이나 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 그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지 않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논란의 인물이에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지자체장으로서 홍준표 시장이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다만 이제 홍준표 시장이 이제 본인의 어떤 대선 행보에서 전통 지지층의 결집을 좀 요구하는 것 이렇게 노리는 것 같습니다. 뭐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대구 지역 그리고 경북 지역에서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들려오고 있어요. 최근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주목을 좀 하시더군요. 예, 내일 경기는 물론 저희가 어웨이 경기고 어려운 조건이지만 승리를 한 거 위에는 다른 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 경기는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초점을 승리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선수들을 신뢰하고 지금 이 시기에는 우리 선수들을 믿고 경기장에 내보는 게 가장 감독으로서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 결과에 대해서 지금 예측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득점 3점을 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영향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선수들 경험이 많기 때문에 훈련할 때 충분히 다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경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5만전 어제 3대1 승리를 했습니다만 지금 나온 얘기는 손흥민 원맨쇼였나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원맨쇼면은 한 사람만 돋보이고 한 사람만 그냥 죽어라고 뛰었다 이 뜻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는데 이천수 선수, 지금은 선수가 아니라 전 국가대표인데 사실 최근에 축구 관련돼서 얘기를 좀 많이 내고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어제 얘기도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네가 볼 때는 이 홍명보 축구 뭐예요? 조현우 막아줘, 손흥민 골 넣어줘, 황희찬 골 넣어줘. 경기력은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이기면 다행이야.
흥민이 때문에 그런 거야. 야 끝났다. 찝찝하죠? 아유 찝찝하지. 그래도 이제 3대1로 이겼으니까 일단 흥민이가 역시 에이스가 해주니까 경기를 이겼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 자,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 나와 계신데요. 어제 이겼어요. 3대1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어요. 이거 혹시 또 뭐 승부하니까. 근데 이겼어요. 근데 이기긴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어요. 이천수 전 대표팀 선수도 저런 얘기했는데 어제 경기 전체로 평가하시면 어떨까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만 원정 경기를 치렀는데 팔레스타인과의 홈 경기에서 승점 2점을 잃고 월드컵 3차 예선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이 원정 경기였는데 그래도 중동 원정에서 첫 승을 해냈다는 점,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는 우리 대표팀에게는 소득이 일단 포인트를 얻었다 일단. 네, 득점 석점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스러웠던 경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나오는 평가 아까 이제 이천수 선수는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하게 말을 한 것 같기도 한데 뭐 기사도 그렇고 나오는 얘기가 감독의 어떤 전술이나 어떤 뭐 포메이션이나 이런 어떤 지략 이거보다는 선수 개인 기술에 의존해서 결국은 승리를 따낸 경기 아니냐. 그러면은 결국은 클린스만 감독 때 지적을 받았던 것도 이 부분인데 뭐가 달라진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현 시점에서 평가를 한다면 클린스만 감독의 축구에서 화려함을 한 2스푼 정도 덜어낸 게 현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화려함을 있습니다. 덜어냈다. 네, 공격적인 면모, 지나치게 공세적인 자세, 그리고 이제 화려한 면모 이런 부분들을 좀 걷어낸 게 현재의 우리나라 대표팀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리고 홍명보 감독의 선임 시점부터 해서 정당성이 결여된 이 선임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내용, 좋은 결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 희망 이런 모든 것들을 안겨줄 때 그때 뭐 그렇게 안겨준다고 하더라도 여론이 조금 돌아설까 말까한 냉담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난 팔레스타인전을 우리가 0대0으로 비기면서 불안하게 출발을 했고요. 이 오만과의 경기에서도 90분은 전체를 봤을 때는 우리가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경기를 시종일관 주도하고 그리고 오만을 상대로 밀어붙이고 좋은 경기를 했던 게 아니라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중반 이후에는 전반전 후반 뒤쪽에는 굉장히 어렵게 가던데요. 불안한 모습 많이 보였고요. 예. 우리가 강팀을 상대로 경기를 했던 게 아니잖아요. 오만은 우리보다 객관적으로 전력이 약하다고 평가받는 피파 랭킹 76입니다. 팀과의 경기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평가는 받기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어제 이제 주목받는 게 손흥민 선수가 지난 팔레스타인 경기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 어제도 잔디 얘기를 좀 해요. 들어보겠습니다. 요 내용인데요, 지금. 앞서서 우리나라 잔디 상태가 안 좋다라는 이런 부분 지적했었는데 어제 오만전 경기, 이거는 우리나라가 아닌 오만에서 했잖아요. 다른 나라에 가서. 근데 그라운드 상태가 너무나 좋아서 선수들이 플레이할 때 더 자신 있게 한 것 같다. 이런 부분 홈 경기장에서도 계속 개선됐으면. 박찬하 위원? 그러면은 지난 팔레스타인전은 잔디가 너무 엉망이라서 잘 안 된 거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까? 실제로 우리 선수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없다고는 할 수가 없고요. 최근에 우리 대표팀의 성적을 봤을 때는 홈 경기보다 원정에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잔디 탓으로 보입니까? 그러면? 그라운드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절대적인 이유라고 또 얘기할 수가 없는 게 홈에서 경기를 하건 원정에서 경기를 하건 우리가 크린스만 감독 때도 그랬고 지금 홍명보 감독이 치는 2경기도 그랬고요. 전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차이가 나타나진 않았거든요. 물론 결정력에서 그리고 아무래도 그라운드 컨디션이 좋지가 않으면 약팀이 강팀보다 더 긍정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라운드가 좋아야만 공을 많이 소유하고 일반적으로 강팀들이 공을 많이 소유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더 많이 보이잖아요. 그라운드 컨디션은 강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요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대표팀이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시급하게 개선이 돼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우리는 잔디 관리가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가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잼버리 콘서트 사태로 경기장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때 행사를 거기서 했었죠. 네, 그 이후로 회복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후적 특성상 많은 경기장들이 그렇습니다만 여름에 고온다습하고 그리고 비가 집중호우가 내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햇빛이 강하게 내려쬐고 이런 기후에서
잔디가 쉽게 성장할 수가 없는 환경의 이유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신경을 쓰고 어떻게 개선을 해나가야 될지 심각한 연구가 심각한 토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우리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경기를 잘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 좋겠죠. 어제 경기 끝난 뒤에 홍명보 감독의 어떤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대로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희가 득점한 것도 마찬가지고 다만 전반 후반에 약간 처지는 느낌 또 그 안에서 또 실점까지 해서 그 실점은 하지 말고 전반을 마쳤어야 되는데 그 실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훈련한 시간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오늘 다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뭔가 이제 각오를 다졌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텐데 그런데요. 우리가 항상 축구 얘기하면 항상 비교하잖아요. 일본 축구입니다. 똑같이 두 경기 했어요. 12골 나왔습니다. 두 경기에서. 7대0, 5대0. 어제 5대0으로 이겼어요. 대승입니다. 실점 한 번도 안 했어요. 박찬하 위원, 일본 축구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더 축구를 잘하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체계적인 나라는 훨씬 더 많습니다. 예. 네, 그런데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비교 대상이 많이 되고 있는 일본인데요. 일본은 그동안 해왔던 축구가 있고 그리고 하고 있는 축구가 있고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서 일관성 있게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이 명확합니다. 네, 그런 시스템의 결과가 최근에 잘 나타나고 있고요. 월드컵에서도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는 축구를 위해서 시간을 꾸준히 투자해 왔고 일관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려고 하는 게 현재 일본 축구의 강점이고요. 개개인의 역량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많고 그런 것들이 잘 작동하고 있는 현 상황이죠. 유명 선수는 우리가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슈퍼스타들이 대표팀 전력을 이끌어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예. 일본은 한두 선수가 이제 슈퍼스타급 활약을 해서 팀 전력을 높이기보다는 전체적인 선수들이 이제 고른 기량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들 역시도 어떤 정도의 기량을 가지고 교체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변화를 줬을 때 팀 전력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게 강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기자회견 하나가 있었는데요. 손준호 선수예요. 손준호 선수. 손준호 선수는 지금 K리그에서 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 축구협회와 또 관련이 있어요. 상황 좀 보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이걸 좀 보고요. 박찬하 해설위원. 오늘 좀 본인이 해명하는 기자회견이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손준호 선수한테는. 손준호 선수가 지난해 5월이었죠. 비국가 공작 인원 수뢰죄 혐의로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승부 조작 혐의가 지난해부터 중국 축구를 강타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승부 조작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펼쳤고요. 그 과정에서 손준호 선수가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 그래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손준호 선수가 구금을 한 10개월 정도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런 10개월 동안 구금 생활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국으로 어렵사리 돌아왔거든요. 왔는데. 네, 그렇게 와서 K리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중국 축구협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있었어요. 네, 지난주부터 계속 해오던 그런 승부 조작에 관한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손준호 선수를 포함해서 영구제명 징계를 내린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5년 정도 징계 수위가 좀 차이가 있는 선수들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 내에서 중국 축구협회가 징계니까 그게 중국 내에 적용될 거 아니에요? 우리 축구 쪽에는 영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승부 조작 혐의 같은 경우는 승부 조작도 그렇고 도핑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피파에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피파에서 징계가 결정이 되게 되면 손준호 선수가 우리나라에서도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해명했는데 해명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해명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해명을 했던 게 아니라 감정에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논란이 더 증폭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팀 동료 선수한테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손준호 선수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의혹이 조금 더 증폭된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축구 얘기를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과 좀 해봤고요. 지금 이거 안희성 변호사 잠깐 나와 계신데
지금 폭행 사건인데 구속까지 된 거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사건명 자체는 폭행인데 이 폭행의 정도나 지속된 시간을 고려했을 때 사실 단순 폭행으로 보기엔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계획적인 의도가 숨어 있지 않나라고 좀 의심이 될 만큼 폭행이 8분여가량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책방 안에서만 폭행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와서 골목길에까지 이어졌던 상황이라서 그리고 또 피해자 또한 이제 척추가 골절된 정도로 아주 피해가 중대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사건명과 무관하게 이거에 대해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가 이 평산책방이 사실은 전직 대통령 경호 구역 내에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게 좀 작용을 했을까요? 구속까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런 경호를 뚫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더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 해당 가해자가 지금 어떤 특정 단체나 정당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으로 밝혀져는 있는데 사실 범행 동기와 관련돼서 수사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100% 명확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신이 구금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좀 객관적이고 솔직한 진술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구속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피해를 보신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한 목소리가 있어요. 내용 좀 화면에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요. 지금 평산책방 이사회 성명서 이렇게 됐는데 피해자 상태 참혹하다. 그리고 뭐 갈비뼈, 척추 골절 그리고 일부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뭐 목을 졸랐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뭐 보도를 통해서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지만 이렇게 되면 이건 단순 폭행 차원이 아닐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목을 졸랐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봄이 상당하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사건명은 단순히 이제 폭행이 아니라 살인 미수까지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범죄가 상당히 중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더 강한 처벌이 있어야겠죠. 김철우 교수님. 지금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이 평산책방 이사회에서 이게 우연이 아닐 수 있다라는 약간 취지의 설명. 그리고 오늘 이제 고민정 의원이 그런 얘기도 했는데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노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일단 고민정 의원의 목소리는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사를 좀 더 해봐야 알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정황상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검찰 수사 또 여러 뉴스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자극제가 되었지 않았을까. 자, 김철원 교수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목표일 수 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제 상조하는 경호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타겟으로 하기 힘들어 보이고요. 단지 좀 더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저분의 의도는 지금 불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아마 친문 어떤 뭐 친문이었다가 그러니까 문재인을 지지하는 그룹에 있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에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되면서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진 건지 아니면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면 퇴임 이후에 그때 우리 평산마을을 둘러싼 우리 보수 유튜버 어떤 굉장히 시비가 극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느 쪽에서 어떻게 무슨 이유로 이제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지금 저런 분들도 보면 어떤 정치적 동기나 이런 것들이 현재 정치권에서 좀 재생산해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또 흉기 테러를 당했고 국민의힘의 변진호 의원도 테러를 당했는데 그런 것들이 보면 어쨌든 정치권에서 상대 당을 상대를 악마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정치인들이 그런 어떤 극한 말들, 막말들 쏟아내고 그런 것들을 지금 뭐 우리 좌파나 아니면 우리 극우 보수 유튜버들이 그걸 또 재생산해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많은 영향을 받는 분들이 결국은 저런 식의 어떤 뭐 테러 행위까지가 일어나지 않겠나 보이고 결국은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말들은 결국은 저런 형태로 결국 정치인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저 사건에 대한 수사의 실체를 밝힌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권에서 먼저 자정의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어떤 정치 테러가 아니라 저런 것들은 아무도 최근에 굉장히 험악해진 어떤 여야관계 그리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정치권부터 조금 먼저 자정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래 보입니다. 안희정 변호사, 지금 이 범행을 저지른 뭐 남성 이렇게 뭐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이재명 대표가 여기 다녀갔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 뭐 어디 있느냐 만날 수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뭐 어떤 점들을 좀 더 밝혀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 이 범행 동기에 관련돼서 좀 집중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단순히 묻지마 폭행이냐 아니면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양형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일단은 피해자 입장에서 예. 이제 사실은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피해, 구체적인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정확히 해서 그 행위로부터 그 가해자의 의도를 좀 추출을 해내야 됩니다. 가령 살인의 의도까지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 살인은 미수죄로 단호하게 좀 처벌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폭행 이상의 어떤 더 들어갔는가? 도대체 왜 거기 가서 그런 일을 저질렀는가? 뭐 이런 부분이 조사 중인 거죠. 아직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오전이니까 이거 새벽이거든요. 부천에서 뭐 하나 있고요. 하나는 또 지난 9일 부산에서 지하주차장인데 일단 안희정 변호사 저게요. 첫 번째 오늘 난 거예요. 저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지금 저거는? 일단은 실외가 아닌 실내 집 안에서 일단 화재가 발생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 전기 자전거가 집 안에 있었던 겁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고가다 보니까 도난을 우려해서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는 집 안으로 해서 보관하는 예. 이용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집 안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예.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예. 분리한 이후에 충전이 다 끝나서 충전기하고는 분리가 된 상태에서 그냥 예. 잘 서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것도 이제 4시간이나 지난 이후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쪽에서 지난 9일 난 거는 뭡니까 저거는? 부산 같은 경우는 화면 좀 다시 한번 볼까요? 내용 좀. 그 좀 고정해 주세요. 부산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충전 중에 발생한 것입니다. 다만 여러 대를 동시에 충전하다가 발생했다는 특징이 지하 주차니까 그 전기 자전거 여러 대가 같이 있었고 다 그러니까 충전 상태가 돼 있는 충전 중이었었고요. 이게 사실 여러 대가 한꺼번에 좀 충전을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정말 큰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연속해서 나타나는데 사실 중국에서도 뭐 이런 비슷한 전기 자전거 화재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불이 난 적도 있다 그래요. 근데 안희정 변호사?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 자전거는 뭐 이 자동차처럼 게 크지도 않으니까 이동은 간편하기도 하지만 또 가격도 있어서 도난 그런 걱정 때문에 집안에다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근데 예. 그럼 이거 만약에 여기서 불이 나면 정말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나마 지금까지는 실외에서 보관 중이던 전기 자전거가 이제 화재가 났기 때문에 인명 피해까지는 없었지만은 예. 집 안에서 그것도 이제 충전이 다 완료가 돼서 예. 불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사용자로서는 그 관리 감독이 좀 소홀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화재 가능성에 대해 사실 예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안심하고 놨다가 갑자기 불이 나버리면 정말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수가 있는 상황이실 거죠. 김철영 교수님, 사실 좀 보니까 전기 자전거 화재도 최근에 꽤 많이 아주 빠르게 늘고 있다 그래요 지금요. 그런데 사실 지금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기 자전거 등에서도 이거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대책이라고 해서 지금 마땅하게 없는 게 지금 저것도 보면 결국은 중국산 리튬 배터리거든요. 리튬 배터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몰랐는데 전기 자동차 또는 전기 자전거가 계속 확산되고 이제 보급이 많아지면서 예. 저렇게 이제 우려하지 못했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저런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저 불량품일 경우도 있지만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배터리가 충전되고 난 다음에 분리된 상태에서 불이 났다는 건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거든요. 사실 전기차 관련해서는요, 뭐 완충하지 말고 80%만 하고, 내 충전 중이니까 잘 보고 계속 충전하지 말고 뭐 뛰어넘으면 좀 낫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아닌가 본가요? 그 우리 정부에서 내놓은 배터리 화재 예방법에 보면 예. 충전이 다 되고 난 다음에는 배터리 분리하라고 했었거든요. 예.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런 일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전기 자전거에 대한 전면적인 조금 리콜이 저는 바로 실시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전체적인 상황을 좀 봐야 되니까. 두 번째는 벤츠처럼 저는 전기 자전거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중국산이냐 도대체 어느 배터리를 쓰고 있느냐 하는 푸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정부 인증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안희정 변호사, 지금 이제 정부가 사실상 전기차도 그렇고 전기차를 보겠습니다. 내놓은 대책 중에서 가장 명확한 거는 배터리가 어느 제조사고 그게 어떻게 장착이 되고 뭐 그다음에 그 뭐 재원이 어떻고 이걸 공개한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공개한다고 화재 예방이 됩니까? 그렇죠. 사실 소비자한테 선택권을 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권을 부여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제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정부 인증이라든가 어떤 제재가 들어가야지 사실은 이런 피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그런 정도의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정부는 이거 배터리가 뭐니 다 알려줬습니다. 의무화 시키겠습니다. 이걸 아세요? 그럼 소비자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사실은 좀 더 강한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되고요. 이 사실은 이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전기 자동차, 전기 자전거뿐만 아니라 이 리튬 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 뭐 휴대폰이나 이런 데도 다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튬 배터리 자체가 불안정하다라고 한다면 이 리튬 배터리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안전성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이 쓰이고 있어서 이게 검토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러다가 사실은 더 큰 화재가 발생하고 사실 이게 이미 소를 잃고 나서 외양간에 고치면 너무 늦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예고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체계화된 개선책을 갖고 제도를 가지고 이제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채영 교수님, 뭐 한 30초 남았는데요. 근데 이 배터리를 안 쓸 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더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긴 없는데 어쨌든 중국에서 들어오는 리튬 배터리 이런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가지고 있는 그런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방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두 번째 그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물리면 되는 거거든요. 제조자에 대한 책임을 좀 더 강화하게 되면 나름대로 방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